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32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오늘 또 선거제도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 옆에는 게스트분이시죠? 우리 타파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타파님, 저번 방송 안 들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자기소개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타파라고 하고요. 네, 독일 그리고 유럽의 민주주의 정치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번 시간 잠깐만 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선거 제도와 그 효과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했는데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독일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해서 더 많은 군소정당의 작은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이 진출을 할 수 있었고, 너무 군소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를 구성을 하려면 이제 정당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되는 과정에서 결국 나타난 것이 동성원 법제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제도는 행위자들의 행위에 좀 제약을 가하고, 따라서 단순히 어떤 사람이 당선되거나 단순히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뭐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제도가 바뀌는 것이 정책적인 결과를 만드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다뤄봤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방송 2부를 이제 하기 전에 중간에 좀 얘기를 나눴을 때, 이렇게 제도의 효과만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될 게 없다, 누가 막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다고 해서 우리도 너무 기득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랄까요, 자괴감,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이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정치인들에 대한 교정이랄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운동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이런 고려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우리 이제 정치 제도를 공부하는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2부에서는요, 저희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질문을 몇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나 아니면은 사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정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번 방송에서 그 정치 일반 아니면은 아주 포괄적인 정치가 무엇인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뤄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께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이적행이님이신데 이분께서 남겨주신 그 트위터 댓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질문이 아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트위터에서 댓글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혹시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주세요라고 해서 사실 온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정치라 점점점점.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2008년도 13살 때, 그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말이 많았을 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우병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촛불 집회에서 물대포 쏘고 집회 참가자들을 때리고 그랬던 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도 관심 갖게 되었고 인터넷에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치고는 집회에 참여한 건 2016년 때 처음 집회에 참여한 게 처음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미국산 쇠고기에 그 이슈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물론 저는 2008년도에 제가 몇 살이었죠? 그때 200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네요. 저는
부끄럽지만 공부를 하느라고 그냥 뉴스만 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이 또 군인이었어서 아버지께서 좀 보수적인 측면도 좀 있고 해서 좀 그렇지 못했던 게 많아요. 좀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살았다 자랐던 배경이 그랬으니까 뭐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 과거를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점점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달라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끌어낼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 혹시 이 댓글에 대해서 우리 타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닉네임이 네, 맞아요. 이적행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별로 이적행위를 안 하셨네요. 08년도부터 06년도 사이에 네. 어떤 이적행위를 하셨을까요? 음, 근데 뭐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산 소고기가 뭐 광우 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 그냥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서 하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흔히 말하는 민주정부 10년과는 달랐어요. 다르게 네네. 어떤 MB 정부의 시민을 대하는 태도, 의견 수렴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무엘 헌팅턴의 네. 그 한번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 얘기는 민주주의의 척도,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정권 교체가 되느냐,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로 대비를 하면 뭐 보수 정당에서 뭐 진보 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보수 정당으로 간다 한들 네. 그 이전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태도나 문화를 다시는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였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통의 이미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촉발된 게 하나의 현상으로 나온 게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있는 것이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안 먹겠다고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그 구호들이 좀 이제 안 먹는다, 너나 먹어 미친 소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 어떤 정치 구호나 이런 거는 하나의 프레임이고 네. 온전히 그거를 다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민주정부나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민주정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정부 자체가 약간 좀 풀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옥죄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으로서 저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 라이크님은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꼭 개피방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멤버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뭐 따로 질문에 한번 답해드린다고 해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분께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질문은요, 트위터를 통해서 주신 댓글인데요. 사이브님 질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선거법 개정안도 다루실 것 같은데 지금 안으로 통과되면 가져오리라 생각되는 정치 구도의 변화랑 실제 본회의에 올라갈 때 바뀔 만한 부분 등을 개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일 때 타파님하고 안 그래도 특히 TK에서 혹시 의석수가 뭐 변화가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했어요. 특히 군소정당들의 의석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했는데요. 원래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물론 우리나라는 계산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이 그 지역 내부에서 몇 표를 받았느냐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표를 전국구로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만약에 한다면 경북 대구 지역만으로 한정을 해서 봤을 때 지역구에도 투표를 할 거고 정당에도 투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이 우선 정당 투표로 받은 의석수를
중심으로 의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뭐 10%를 받았다. 그러면 대구 지역 의석수가 25개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2개를 정의당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2.5개 정도를. 물론 그거를 버릴지 뭐 0.5를 버릴지 안 버릴지 그거는 계산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2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도 당선이 못 됐다. 그러면 그 2석은 무조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한번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떻게 구도가 달라질지에 대해서 좀 계산을, 물론 2016년도 총선에서 이제 정의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받았던 투표율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해봤어서 이게 예측력이 솔직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파 형, 혹시 2016년도 총선에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정의당이 받았던 투표의 퍼센티지가 얼마일까요?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한 5.6%? 5.6%. 5.6%. 여기서는 대구 경북만 네네. 놓고 봤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체 투표 중에 네. 5.6%가 이제 정의당에게 정의당. 투표한 것으로 네. 나오는데 한 25석이 있다고 한다면 네. 한 최소 한 석 정도는 네. 정의당 의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인 거죠. 어쨌든 지역구에서는 안 되더라도 비례해서 가져갈 수도 그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당이 몇 개의 의석을 가져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의원이 어느 지역을 대표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구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호남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지만 그 의원들만이 호남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접근하자면 다양한 정당에서 지역, 그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뭐 물론 산술적으로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저희도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의 결과를 바탕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드리는 그리고 것이고,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죠. 그렇죠. 그 당시엔 또 탄핵 정국 이전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는 거지만 어쨌든 이러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해서 정당 명부식 투표를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갔을 때 변화는요, 사실 우리나라는 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의회에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하고 그러고 이제 상임위원회를 거치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회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이 되고, 그래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뭐 소소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법안에 들어갈 뭐 문구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산안이나 이런 것이 이제 심사가 될 때 국회의원들이 소소위원회, 소소소위원회 같은 이제 그 의사록이 남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제 쪽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면 더더욱 여러 정당들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면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협상을 하는 과정이 좀 다양한 정책이 나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본회의가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회의는 웬만큼 들어가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해서,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 타파 형이 좀 읽어주실까요? 포스코님께서 주신 건데, 서울 같은 경우 소선거구가 증가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 선거구가 계속 통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국의 운영이 리터럴리하게 서울공화국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요? 지방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지금보다 선거구가 더 커진다면 과연 한 국회의원이 그 넓은 지역을 모두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의 국회의원 표만 늘어난다면 지방은 필연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막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국민 전체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 쉬워 보여도 지방이 소외되는 결과가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방 서울에 집중된 게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잖아요. 말이 되나?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게? 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선거제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도권 지역의 의석이 증가 현상은 계속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한 주장의 일부인데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주장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원이 그 농촌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농촌은 어쨌든 대부분의 그 종사자들이 농민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원이 농민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인구 비례로 하지 않고 지역을 강조만은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한 선거구를 그냥 아예 크게 해서 거기서 여러 명을 뽑으면은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통폐합되는 선거구에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호남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한 20명을 뽑으면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들을 뽑으면 또 그게 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이고, 지금 어쨌든 그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에 맞춰져 그렇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권역을 하나를 딱 정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의원들을 선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아까 타파님 말씀하신 걸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인구 절벽이라든지 인구 감소는 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결국 그 소외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들도 뭐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지방을 지금보다는 어떻게 더 나은 방식으로 대표할 것인가를 어쨌든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선거구제로 해서 그 지역을 뽑는다. 그러니까 좀 여기에 대한 반론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그 의원과 그 유권자의 효능감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연대성, 유대감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 중구에 의원이 있는데 종로구에 의원이 지금은 정책윤 의원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의원과 종로구 주민의 유대감과 서울시에서 한 10명을 뽑고 그 10명의 의원과 종로구 주민의 유대감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를 또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인구 감소가 눈앞에 있고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지금의 현행 제도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하신 문제를 제가 나오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중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선거제도라고 해서 의원과 유권자가 또 긴밀하게 관계되고 있는 거라고 느끼시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그렇죠. 네, 그것은 또 다르긴 한데. 참 갈 길이 머네요 보니까. 정치인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아닌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의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제도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렇고, 참 복잡다단한 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좀 뭐랄까요, 뭐 희생되는 사람들, 뭐 상처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저는 아쉬울 따름인 거고, 그래서 질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정치학도로서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조금 뭐랄까요, 자괴감이랄까 아니면은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랄까 그런 게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는 하지만 좀 최대한
나은 제도는 무엇일지, 괜찮은 제도는 무엇일지 어쨌든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뭐 저희가 뭐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뭐 네. 실력을 떠나서 저희가 뭐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고민에 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이런 것도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네. 이게 정답입니다. 뭐 이래야 합니다. 라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굉장히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방송을 논문 쓰듯이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저희가 좀 EBS가 된 기분이네요. 그죠, 좀 그런 기분인데 청학동이 방학을 했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혹시 독일에서 다시 독일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요. 독일에서 혹시 커밍아웃하고 뭐 출마를 해서 당선된 정치인의 사례가 혹시 있었을까요? 있죠. 네.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 베를린 시장입니다. 베를린 시장. 클라우스 보베라이트라고 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베를린 시장을 지냈습니다. 오래 했네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몇 선인가요? 굉장히 오래 한 걸로만 아는데 이 맨 처음에 그 후보자 이제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한 언론사에서 이제 그 동성애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은 게이다 이렇게 그런 게이라고 이제 의혹을 보도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Ich bin schwul und das ist auch gut so.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좋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그러고 이제 후보자가 됐고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시장을 했습니다. 무슨 당이었어요? 사회민주당. 3인당. 네. 3인당이었고 참 우연의 일치인지 딱 그 2001년, 2014년 그 임기 중에 프랑스 파리 시장도 동성애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의 그 두 도시의 시장이 모두 동성애자였던 시기가 있었고 오히려 그런 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동성애자라서 당선됐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또 정책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단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솔직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세간에 웃지 못할 그런 전제가 있잖아요.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굉장히 솔직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 혼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에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방적이진 않았을 텐데 자신을 드러냈고 당당하게 솔직하게 이제 승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징과 맞물려서도 당선됐을 거라고도 저는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치적 능력은 또 별개로 구분하는 게 또 유럽의 정치 문화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낀 거는 결국 독일 사회가 아니면 선거제도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3인당에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낼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도 보지만 그죠? 다르게 보면은 또 그런 동성애라고 하는 게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독일 사회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당락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여긴 또 굉장히 독특한 게 베를린이에요. 도시고 젊은 유권자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저희 벌써 32번째 에피소드고요. 오늘은 이제 3인 3색 이지금 편 제가 원했던 메시지는 다 전달한 것 같아요. 오늘 독일 정치를 전공하고 계시는 타파님 초대를 해서 독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독일 정치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방송에서 의도했던 것은 제도가 어떤 효과를 낳는지, 특히 선거제도가 어떤 효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그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군소정당을 이제 의회로 진입하기 조금 용이한 제도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협상의 산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이 바로 동성혼 법제화였다라는 점을 뭐 저희가 이야기로서 좀 보여드렸고 혹시 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선거법 개정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화두가 됐었고 몇몇 분이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이제 정치 제도 이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례대표를 더 늘리는 것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정치 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것이라고 어쨌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더 내고 행정부에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상처받는 사회 때문에 국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저는 더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그 32번째 에피소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타파님 나오신 방송 출연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팟캐스트 출연이 처음인데 또 LGBT 관련돼서 또 이렇게 찾아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다양한 사례들을 또 접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출연 소감은 제가 자료를 찾다가 한 글을 읽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방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그 당시 일어난 모든 고통과 부당함 그리고 이어진 오랜 침묵에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2017년 6월 독일 연방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가 나치 정권의 박해를 받은 남성 동성애자들을 추모하는 기린비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어진 오랜 침묵에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는 그 대통령의 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몰랐고 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침묵을 했던 것 같아요. 제도는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제도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싶고 예측하고 싶은 건데요. 한마디로는 사람이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제도를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좋은 제도를 만드느냐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좋은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자가 과연 어떤 제도적 보호를 받고 또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또 누가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아파하고 계신 분들께 오랜 침묵에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 선거제도 특집이죠.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는 아마도 한나가 특집 방송을 해서 보낼 것 같아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